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첫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에서 첫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좌담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미 프로야구 김하성 선수와 후배 임혜동 씨가 폭행과 협박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등포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은 40대 모텔 업주가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고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프로파일러와 분석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잠시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다시 표결에 붙입니다.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와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사 등 5명을 첫 영입 인재로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정세균계로 불리는 사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기획수사이자 정치수사라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3년 전 폭파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지난달 철거하기 시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남북 합의 위반이자 재산권 침해 행위라며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역대 가장 어려운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온 2024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오늘 배부됐습니다. 1, 2등급 인원이 지난해보다 줄어 수시 최저 점수를 넘지 못해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후배 야구 선수를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김하성이 프로야구 오비 모임에서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에 불참했습니다. 매니지먼트 측은 오늘 오후 후배 폭행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예산안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갔고 윤 대통령이 지난 1일에 거부권 행사했던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 재표결을 오늘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안건도 함께 표결에 붙여지기로 했는데 2달 넘게 이어진 대법원 수장 공백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동안 여야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오늘 본회의가 길게 이어질 걸로 보인다고요?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첫 안건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고 뒤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2달 반가량 이어진 대법원장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재표결 결과도 관심인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반대 의사가 명확한 만큼 부결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법안 부결 시 양국법과 간호법에 이어 대통령 제2역으로 국회 입법 결과를 뒤집는 세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그동안 처리가 지연됐던 140여 개 법안도 함께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부결될 경우 야당 의원들이 집단퇴장 뒤 규탄 대회를 열 가능성도 있어서 본회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회 상황은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각 당 움직임도 자세하게 전해 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영입 인재 5명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탈북민 출신 과학자인 박충권 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 구자룡 변호사와 이수정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인재 영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총선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당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여러 인물을 폭넓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공천이
시작되고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훌륭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입 인재 발표와 별개로 공천관리위 출범은 애초 예상보다 한 주 정도 늦어진 이번 달 셋째 주 정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등 여러 원내 현안 등을 고려해 출범 시기를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전략공천 방향 등을 논의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세균계로 꼽히는 4선에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단호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개파가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안규백 의원이 전략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최근 대의원제 축소와 현역 하위평가위원 페널티 강화 등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일고 있는 개파 갈등 분위기를 고려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민주당의 인재 영입 결과도 본격적으로 발표되는데요. 인재 영입을 총괄하는 인재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인 만큼 비주류 의원들도 공감대를 이룰 만한 인물이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 사건 정점으로 지목돼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예고한 대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검찰은 준비한 질문을 모두 소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밤 늦게까지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조사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오전 9시부터 5시간 가까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조사를 마치고 외부에서 식사한 뒤 낮 1시를 조금 넘겨 다시 조사실로 향했는데요. 조사에서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대로 서면 진술서로 구체적인 진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획수사 또 조작수사를 해서 신뢰할 수 없고 진술해봐야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주장 잠시 듣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 10%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언론, 국민 앞에서는 성실히 말하겠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봉투 살포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캠프에 불법 자금을 댔다는 사업가에게 고맙다고 말했던 건 당선자로서 해단식에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인허가 로비를 대가로 뇌물 4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4천만 원의 양심을 팔 정도로 정치 활동을 해오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럼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200여 장에 이르는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오전에는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주로 다뤄졌는데요. 검찰은 송영길 캠프로 유입된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3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이 가운데 특히 4천만 원은 국회 로비를 대가로 한 뇌물이었다고 의심하면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먹사연 관련 조사 이후에는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돈봉투 살포 의혹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에서 현역 의원에게 건넸다는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당내에 모두 9,400만 원이 뿌려진 과정을 송 전 대표가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앞서 기소된 핵심 인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 주도자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이 범행 일부를 인정한 만큼 검찰은 이제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최종 수혜자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캐물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는 마치는 대로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검토할 예정인데요.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의원들의 소환 조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밝히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30%대 초반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유권자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와 같았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포인트 내린 33%를 기록했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27%로 집계됐습니다. 장내 대통령감을 물은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 홍준표 대구시장은 4%, 이낙연 전 대표가 3%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2020년 6월이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죠. 그때 모습입니다. 3년 반 전입니다. 잔해가 남아 있었는데 북한이 잔해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즉각 중지하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건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 나오십시오.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통일부가 이 사실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지난 2020년 폭파한 뒤 방치 상태였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시설을 철거하는 동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만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 있는 30여 개 우리 기업 시설을 무단 가동하는 정황도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를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 또한 북한이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구 대변인은 또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핑계로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폭파 이후에도 시설은 상당 기간 방치됐다가 지난 4월 말 북한이 잔해 정리 작업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는데 최근 북한이 훼손된 연락사무소 건물의 완전 철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미국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커트 캠벨입니다. 과거에 국무부 차관보 지냈었고 미 백악관의 NSC 조정관을 지냈습니다. 이번에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됐고 인준 청문회가 의회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의 외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준기 워싱턴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백악관 최고 아시아 전문가로 꼽히는 커트 캠벨이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 인사청문회 후보자석에 앉았습니다. 캠벨은 20년 넘게 미국의 대북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바이든 행정부는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해왔지만 북한은 서한 전달마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하고 핵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This has flummoxed American diplomats for decades. But I'm concerned, as you are, that we're heading into a new period, and that period could be quite concerning. 캠벨 후보자는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의 외교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am worried that North Korea in the current environment has decided that they are no longer interested in diplomacy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means that we're going to have to focus even more on deterrence. 캠벨 후보자는 일본을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평가했고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는 데 기여한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경제사령탑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남편인 캠벨 후보자는 부인과 함께 고등학교 2학년 딸이 학교 시험날인데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캠벨 후보자는 중국 견제를 위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지원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외교 정상화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지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는 11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태극 연습을 실시합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참 주도의 한국군 단독 지휘소 훈련입니다. 실전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최근의 전쟁 양상을 위협 상황으로 시나리오에 반영해서 실전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요소에 이어서 화학 비료의 원료죠 인산 암모늄의 수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당장 통관이 지연되는 국내 물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고량이 4만 톤이고 연간 10만 톤 수준인 사용량과 현재 판매 추이를 고려하면 내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모로코와 베트남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필요하면 국내 업체가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료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22%까지 내려갔고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더라도 국내 비료 수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를 거머쥔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가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옛 소속팀 후배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 당사자가 스스로 신분을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오히려 자신은 수년간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1구상 시상식이 있는 날인데 참석할 예정이었던 김하성 선수는 불참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하성은 넥센 시절 함께했던 1년 후배를 지난달 경찰에 고소하고 지난 6일에는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2년 전 강남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있었는데 당시 돈을 주고 합의했지만 최근까지 공갈 협박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자 당사자 임혜동 씨는 방송에 출연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고 김하성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임혜동 씨는 2015년 넥센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2년 만에 운동을 그만두고 김하성의 매니저 일을 맡아왔습니다. 임 씨는 그동안 김하성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왔고 미국 진출 첫해 미국에서 로드 매니저로 함께 생활했는데 이때도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안 좋거나 술자리 분위기가 안 좋다며 때리고 타인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21년 12월 4억 원을 받고 합의했는데 최근 비밀 유지 약속을 위반한 김하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자 자신을 공갈 협박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폭행당한 증거 사진의 진위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야구 선수 김하성이 경기장 밖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 조금 전 리포트로 보신 김하성 선수의 고소 사건과 함께 이번 한 주 동안 논란이 된 사건들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 저희가 리포트로 이제 김하성 선수와 후배 임혜동 씨의 진실 공방으로 간 사건을 봤는데 이제는 처음엔 고소로 시작됐다가 진실 공방이 돼버렸네요. 예, 일단은 지금까지의 팩트는 김하성 선수가 임혜동
임혜동 씨를 예. 지난달에 공갈과 공갈 미수로 고소한 사건이고요. 그건 뭐냐면 아마 2021년 12월쯤에 어떤 뭐 몸싸움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로 예. 이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당시 합의 내용은 한 4억 원 정도로 합의를 했고 예. 아마도 지금 나오는 건 비밀 유지 조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을 다물자. 뭐 어차피 김하성 씨가 미국 진출을 하니까 근데 예. 그것을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임혜동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김하성 선수가 어떤 걸 비밀을 뭐 얘기를 하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예. 논란이 됐는데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이게 스포츠 학폭 혹은 스포츠 내에서의 선후배 사이의 폭력으로부터 유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임혜동 씨의 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분 안 좋다고 때리고 술자리에서 때리고 상습 폭행했고 그랬는데 그거를 일정 정도 21년에 합의를 했는데 예. 그 뒤에 미국에 진출해서 로드 매니저 일할 때도 똑같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본인은 감정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김하성 씨를 공갈했다라고 하는 것이 김하성 씨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팩트는 어느 정도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게 법적인 건지 감정적인 건지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좀 더 드러날 부분들이 많은 건데 예. 2년 전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합의금을 일단 줬습니다. 그 이후에 김하성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했잖아요. 이때 임혜동 씨가 김하성 선수 따라서 미국으로 갔고 로드 매니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던 관계인데 어떻게 같이 미국으로 건너갔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의문점이 그겁니다. 오늘 또 이제 뭐 해명을 하신다고 예. 하니까 분명히 갈등이 있었고 폭행의 가해자와 피해자인데 예. 근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서 미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것 자체도 합의에 있었던 거냐? 이렇게도 한번 해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피해자라고 해서 갈등이 있던 사람한테 4억이나 주고 합의를 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봐주는 직장을 제공했다라고 예. 하는 것이 서두함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은 근데 다른 사건, 미국의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사건의 예를 보면은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 간의 비밀 합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 사건이 그렇다는 얘기가 예. 아니라. 예. 오늘 입장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관련 내용이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서 스포츠계 폭력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자주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스포츠 윤리센터라고 해서 이제 최숙현 선수, 고 최숙현 선수 이후에 만들어진 운동계의 어떤 일종의 비리 정화기구 같은 데에 제가 잠깐 이제 관련이 있었는데 예. 상당히 예상외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엘리트 체육이고 엘리트 학원 체육에서 프로로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선후배 체계가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학원에 있을 때의 일종의 집단 얼차려 같은 것들을 했던 선후배가 스포츠단에서 똑같이 그런 게 나타났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 심리 구조라든가 일종의 폭행 구조가 그대로 넘어가니까 이게 이제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뭐 여자 프로 배구 선수도 그렇고 예. 프로 농구 선수도 그렇고 계속 터지는 이유가 그렇네요. 이 학폭 터지면은 그때 뭐 누가 때렸다 안 때렸다 뭐 사고하고 말고 이게 똑같은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이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대단히 크게 유명이 됐을 때 피해자가 그걸 보고 트라우마가 다시 생겨서 예. 어떤 것을 다시 그러니까 공소시효 안쪽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SNS에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스포츠가 이제 사실 뭐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수들이 잘 뛰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제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 같은 게 안타까운데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어야겠습니까? 뭐 지금 이 사건 같은 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겠죠. 예. 이거는 김하성 선수와 임혜동 선수 사이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명확히 사회적으로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차제에 이제 스포츠 학폭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로 스포츠 내에서의 일종의 과거 유산 같은 것들 사실은
대부분의 선수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되게 잘합니다. 예. 근데 아주 일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명화가 공개된 처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다음 사건 짚어볼 텐데요. 지난달에 서울 영등포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를 살해한 주차 관리인이 구속이 됐고요. 40대 모텔 업주가 살해를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간의 이제 사건 진행 상황을 영상으로 봤는데 일단 살해한 주차 관리인은 지적 장애가 있던 걸로 드러났고요. 여기에 있는 피해자가? 건물주를 살해한 피해자는 이제 건물주였고요. 그리고 건물주를 살해한 주차 관리인은 2급 지적 장애인이었고 모텔 주인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 이게 가스라이팅이 좀 있었던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차 관리인 김 씨고요. 그 건물 모텔 주인인 그 조 씨라고 합니다. 김 씨는 구속돼 있고 살인을 직접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자분은 상당한 재력가인 건물주 80대 분이십니다. 문제는 이제 이 직접 살인을 실행한 분이 동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왜냐? 지적 장애가 있던 주차 관리인.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살인을 할 정도의 어떤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도 약간 뭐 말다툼이 있었다, 좀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이런 비슷한 걸 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살인을 하느냐?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경찰에서 그 주변을 보니까 CCTV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김 씨의 어떤 행동이 찍혔을 CCTV를 조 씨가 삭제한 정황이 있다. 처음에는 그 혐의만 그렇죠. 인정됐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제 그 삭제를 복구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를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실은 반려가 된 거고 이 지금 포렌식을 통해서 당시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혈흔이 묻은 거를 조 씨가 직접 지우고 다닌 것 같습니다. 김 씨가 그걸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뭐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정황들이 그게 찍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 씨가 그 살인의 현장 관련된 부분에서 김 씨를 저렇게 했다고 하면 당연히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조 씨가 무엇인가를 시켰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 경찰의 주장인데 검찰에서는 이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보완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동기가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80대 유 씨가 피해자신데 김 씨가 이렇다고 한들 재산이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어떤 막대한 부분에 이권이 넘어오는 것도 아닌데 단지 어떤 모텔 관련된 뭐 흔히 말하는 월세라든가 이런 거 정도가 일부 있는데 그것만 갖고 동기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보완 수사의 주요 요점입니다. 지금 드러난 걸로 보면 건물 주인이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다.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꼬드겼다고 하는데 조 씨가 김 씨를. 그렇다면 무언가 동기가 있던 거 아닙니까? 동기는 아직 드러난 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동기가 이제 좀 명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대략 한 세 사람 사이의 관계는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유 씨란 분이 아마 지금 조 씨란 사람이 주변에 재개발 관련된 어떤 조합 같은 데에 거기에 관여하고 싶었는데 그 돌아가신 유 씨가 조 씨의 그것을 막았나 봅니다.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소명해야 되는 건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이 조 씨를 이제 막았고 감정을 상하게 했거나 이권을 어떻게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라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상으로는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형사 사건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궁금한 건 이 부분이에요. 프로파일럿이잖아요. 건물 주인이 주차 관리인에게 계속해서 교사를 한 거잖아요. 이렇다면 상당히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건물주가 아니라 이제 모텔 주인이죠. 모텔 주인 조 씨가 주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울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면서 우리 형제 사이니까 내가 참 고통받고 있어. 누구한테? 저 사람 때문에. 그럼 나 좀 봐줘. 우린 형제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행위를 지시하지 않아도 네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스라이팅의 초기 단계는 들어가는 감정적으로 호소한다는 감정적으로. 근데 거기까지가 됐다고 해서 살인을 교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일종의 방아쇠가 된 트리거가 되려고 하면 특정한 형태의 어떤 행위를 지칭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도 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아마 2단계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형제니까 네가 날 도와줘야지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3단계에서 살인을 해라 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리고 검찰에서는 그것까지도 확보해내라라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영장이 2번 반려가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안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가야 될까요? 지금 명확한 동기,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이 조 씨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방해를 했다. 그럼 구체 동기가 되는 거고 또 나머지 지금 포렌식 하지 못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음성 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살해를 지시한 음성 같은 것이 복구가 되면 명확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조 씨만이 아니라 조 씨의 혹시 배우가 또 있느냐. 지금 우리는 돌아가신 분과 실행한 사람과 이것을 교사한 사람 조 씨 세 사람만 얘기되고 있는데 조금 더 큰 단위의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영등포 그 구청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뭐 몇십억이 아니라 몇천억까지도 영등포니까 이게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조 씨 혼자 했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80대 이분이 굉장히 재력가시니까 혹시 다른 관계가 있다고 하면 조직 범죄까지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명확히 영장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평택에서 대리모 사건이 있었는데요. 60대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서 3명의 아기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지금의 이제 남성, 그러니까 친부입니다. 60대 남성이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이시고 52살의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38살의 대리모란 분이 한 분 계시고 이 대리모가 하나가 아니라 3명입니다. 말하자면 A, B, 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라는 대리모 36살에 있는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고 이게 2017년도에 얻어갖고 지금은 한 6살쯤 됩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이들이 그 흔히 말하는 출산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0명 정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가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리모와 브로커와 그리고 친부 관련된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3명. 오히려 사실은 지금 저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병원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럼 왜 주민등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범죄의 어떤 큰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라고 경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일단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매매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매매 혐의요. 지금 60대 친부가 이제 대리모를 의뢰한 거잖아요. 브로커를 통해서. 브로커 통해서 의뢰를 한 거고 3명의 아이가 있는 상황인 건데 아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안전합니까? 이게 안전한 상태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 아이들이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동보호기관에서 실제로는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뭐 상당히 저 대가가 5천만 원, 뭐 4,900원 되니까 아이를 실제로 주고 뭐 돈 받고 판 겁니다. 그러면 왜 팔았냐 이 말이에요. 그 60대 친부가 기존에 자기 자녀도 있다고 알려졌어요.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아이를 더 키워보고 싶다라고 한두 마디 했다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예.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해야죠. 자기 아이인데. 근데 이제 이게 20만 원 체외 수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생명윤리법에 저촉이 되지만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범죄를 계획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범죄가 더 연루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예. 말하자면 뭐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뭐 아동 관련된 장기 민밀 같은 것도 충분히 이건 추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대리 출산을 하면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 받습니까? 그러니까 대리 출산 자체는 아까 생명윤리법입니다. 이게 3년, 5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징역 3년, 징역 5년이니까 요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문제는 그것의 목적이 뭐냐입니다. 목적이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건 여기가 아니라 예. 아동복지사단의 아동 매매 형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건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냐가 동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동기. 그리고 저거를 도와줬을 수 있는 의료인이라든가 관련된 저걸 그냥 혼자 개인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큐베이터 시설이 돼 있는 특정한 시설 같은 경우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돼야 되겠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복지부의 전수조사 통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진 건데 그 전에도 여러 출생 미신고 아동들이 조금씩 드러나긴 했었어요. 이런 대리 출산이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퍼져 있는 걸까요? 경찰이 그걸 카운트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상에 제가 봐도 여럿입니다. 특정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사이트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대리모를 의뢰하는 의뢰하고 사이트인가요? 그거에 대한 거래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대리모 사건을 얼마나 지금 발생하고 그걸 있는지 지금 잡아낼 수는 없습니까? 그런 사이트? 그러니까 아니 좀 찾아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수사를 확대해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둘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도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정도로. 알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3가지 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히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역대급 불수능이란 평가를 받은 올해 수능. 성적표가 오늘 배부됐는데요. 수능 만점자는 전국에서 딱 1명 나왔습니다. 용인 외대부고를 졸업하고 올해 재수에 도전한 유리아 학생입니다. YTN이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유리아 학생. 가채점 결과 만점이 나왔지만 확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교 1등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을까 궁금하시죠? 유리아 양은 아침 공부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데요.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며 수능 생활 패턴을 맞췄고요. 주말에는 아빠와 영화를 보면서 재충전을 하고 또 잠을 잤다고 합니다. 만점의 비결로는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출 문제를 푼 게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점자인 유리아 양도 이번 수능은 어려웠다고 합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발표 이후 논란이 없을 만한 기존 문제를 오마주할 거라고 보고 기출 문제를 더 많이 풀었고 시험을 볼 때는 킬러 문항에 신경 쓸 틈이 없어서 시간 관리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리아 양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으면서 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관련 연구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유리아 양의 어머니는 수능 만점 자녀를 키운 비법을 묻는 말에 자녀 3명이 각각 자신의 성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키우려 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수능시험 성적표는 오늘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정시 전략 고민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난히도 어려웠던 2024학년도 수능시험의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불수능이다 해서 아주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니까. 선생님의 격려에도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심각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고 교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6월 킬러 문항 배제 발표 때만 해도 불수능을 예상하지 못했던 학생이 많았던 만큼 더욱 허탈한 모습입니다. 킬러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 더 어려워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뭐 비슷하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좀 새로운 시험 보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연도나 또는 다른 재학생들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이슈를 터뜨렸어야 했나.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서 올해 수시 탈락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상위권 변별력 강화로 1, 2등급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 앞서 수시 모집에서 소신 지원 경향이 뚜렷했던 만큼 수시 최저 등급 맞추기가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3등급부터는 인원이 늘어나 중위권 대학 경쟁률은 올라갈 전망입니다. 성적표가 배부됨에 따라 정시 모집 설명회도 본격화했습니다. 입시업계에선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웠던 만큼 정시에서 특정 과목이 당락을 좌우하진 않을 거라며 모든 과목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영역별 반영 비율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년 활동가 8명이 오늘 아침 8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승강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경찰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역사 안에서 충돌이 빚어지자 서울교통공사는 20여 분간 해화역 하행선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대구 본동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엘리베이터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엘리베이터에 탔던 60대 근로자가 밖으로 튕겨나가 숨졌습니다. 가출한 초등학생 2명을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SNS에서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했고 경기도 일산까지 택시를 보내서 피해자들을 서울 대학동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 부부는 오늘 오전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피해 변제 계획을 세웠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호송차에 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귀금속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43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는데 현금으로 주문한 은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감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 합동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질병청과 복지부, 식약처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에서는 병상과 치료제 수급 상황을 매주 점검하고 전문가와 함께 의료 현장에 진료 지침을 보급하게 됩니다. 부부 합산으로 국민연금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0쌍을 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마다 부부 수급자가 늘어서 올해 6월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65만 3천 쌍이고 이 가운데 부부 수령액이 합산 월 300만 원이 넘는 수급자가 1035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겨울이지만 날씨는 이상하게도 초봄처럼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4도로 예년 기온을 11도나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온화한 남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4월 상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교차도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산불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때 아닌 고온 현상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서울 아침 기온 9도, 대전 10도, 부산 14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9도나 높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동안에도 오늘만큼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 19도, 울산 2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휴일에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지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쪽 지방은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첫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돈봉투 의혹 사건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잠시 뒤 전국 좌담에서 짚어보겠습니다.